그날 내 아들과 며느리는 내 40년 인생이 담긴 식당에 악마의 얼굴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내 앞에 서류 한 장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는데 저희가 재산 관리해 드릴게요. 내 옆에 선 아들놈은 고개만 푹 숙인 채 마누라의 악행에 동조하고 있었지요. 제 이름은 박경숙입니다. 올해로 꼬박 70해를 살았습니다. 경숙, 서울 아이처럼 맑고 곱게 자라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거칠고 모진 풍파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겨울 바다 같았다고나 할까요? 지금은 거울을 보면 웬 낯선 할머니가 서 있습니다. 세월의 풍상이 강물처럼 깊게 새겨진 얼굴, 힘없이 푸석거리는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평생을 일만 하느라 마치 오래된 나무 뿌리처럼 마디가 굵고 거칠어진 내 두 손. 친구들은 이 손을 보고 고생 많았다며 혀를 차지만 저는 이 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손으로 밥을 짓고 이 손으로 김치를 담그고 이 손으로 내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를 키워냈으니까요. 이 손은 제 인생의 고된 역사가 담긴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마음속 깊은 곳 낡고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첩 속에 고이 간직한 아카시아 꽃처럼 어여쁜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조차 아득한 27, 저는 동네에서 제일 듬직하고 마음씨 좋던 사내와 결혼했습니다. 가진 것은 지지리도 없었지만 그 사람의 선한 눈빛과 저를 향해 바보처럼 허허 하고 웃어주는 그 미소 하나만으로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는 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시멘트 가루에 늘 허옇게 터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빠질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면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저녁이면 나란히 좁은 툇마루에 앉아 된장찌개 하나에 밥을 비벼 먹으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노래처럼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 고된 하루를 위로하는 가장 따뜻한 자장가였습니다. 경수가,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2층짜리 예쁜 집 지어줄게. 넓은 마당에는 빨간 장미도 심고 우리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자. 이름은 복실이로 하고 저는 그런 남편의 단단한 어깨에 기대어 까만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낳으면 이름은 무엇으로 할지, 나중에 돈을 모으면 어떤 커튼을 달고 살지. 가난했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따뜻하고 찬란했으며 미래는 무지개처럼 희망찼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 때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 안에 있는 공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증거처럼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10달 내내 지독한 입덧으로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었고
온몸의 뼈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 끝에 만난 아이는 남편을 반, 저를 반씩 닮은 천사 같은 아기였습니다. 남편은 핏덩이 같은 아들을 품에 안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의 커다랗고 거친 손이 아기를 만지기라도 하면 부서질까 조심조심 벌벌 떨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민준이부터 찾았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큰 작업복을 입고 서툰 걸음마를 하는 아들을 보며 남편은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곤 했죠. 그 낮고 굵은 웃음소리가 우리 비좁은 단칸방을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저는 바보처럼 굳게,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행복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신기루처럼 너무나 짧았습니다. 꽃다운 나이 30에 제 세상이, 제 하늘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슬픔을 겪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비계공으로 일하던 남편은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안전장치가 부실했던 현장에서 미끄러운 비계 위를 걷다가 발을 헛디뎌 15층 높이에서 그대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밤새 내린 비의 공기가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현관을 나서다 말고 다시 돌아와 제 이마에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의 입술이 유난히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따라 당신이 더 보고 싶을 것 같네. 민준이 잘 보고 있어. 저녁에 맛있는 거 사갈게. 우리 아들 좋아하는 통닭으로 사가야겠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알았더라면 그의 등을 한 번이라도 더 쓸어주고 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담아둘 걸 그랬습니다. 사랑한다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말해줄 걸 그랬습니다. 점심때가 조금 지났을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의 남자가 남편의 이름을 말하며 병원으로 빨리 와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든 민준이를 들쳐업고 미친 사람처럼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하늘에 있는 모든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 명을 반이라도 떼어갈 테니 제발 남편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의 얼굴을 확인했을 때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져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 세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제 시간은 그날 이후로 영원히 그 차가운 영안실에 멈춰버렸습니다. 건설회사에서는 쥐꼬리만 한 보상금을 내밀며 입을 닫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남편의 목숨값이 고작 아파트 한 칸 전세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동료들은 회사가 무서워 증언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힘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붙들고 목이 쉴 때까지 우는 것밖에는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저는 곡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건 아직 어미 품이 세상의 전부인 3살배기 아들 민준이와 여기저기서 빌려 쓴 생활비 빚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골목 어귀의 작은 가게, 남편과 제가 나중에 작은 국수집이라도 하자며 미리 얻어두었던 그곳만이 우리 세 식구의 부서진 꿈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수없이 했습니다. 남편 따라가면 이 고통도 끝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를 붙잡고 엄마 배고파하며 우는 어린 민준이를 보니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올려다보는 저 동그란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 나는 죽을 자격도 없구나. 나는 어미구나. 어떻게든 이 아이는 살려야 했습니다. 남편 목까지, 아니 그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미라는 이름의 강철 기계였습니다.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저는 남편과 꿈꿨던 그 가게에서 김치찌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유일한 기술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장 신선한 배추와 돼지고기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골랐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몇 번이고 퇴짜를 놓는 제 모습에 시장 상인들은 깐깐한 과부라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로 돌아와 밤새 끓여둔 육수에 최고의 재료를 넣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손목이 너덜너덜해지도록 김치를 담갔고 무거운 뚝배기를 하루 수백 번씩 나르느라 허리는 항상 끊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뜨거운 뚝배기에 손을 대고 날카로운 칼에 손가락을 베이는 것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아파도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저 된장을 바르고 붕대를 감는 게 치료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40년 제 청춘을 꼬박 김치찌개 한 그릇에 갈아 넣었습니다. 곱던 제 얼굴에는 검버섯이 피었고 찰랑거리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여자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손마디는 남자처럼 굵어졌지만 저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이 몸으로 내 아들 민준이를 지켜냈으니까요. 민준이가 먹고 싶다는 것, 입고 싶다는 것, 배우고 싶다는 것은 단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굶어도
저는 낡은 옷을 입어도 내 아들만큼은 남들 앞에서 절대 기죽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제 찌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칭찬했지만 정작 제 아들에게는 늘 미안했습니다. 온몸에 밴 기름 냄새, 김치 냄새가 어린 아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소풍 한번 따라가지 못했고 학부모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들 친구들이 민준아, 너네 엄마한테서 이상한 냄새나 하고 놀릴까봐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민준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게 반항을 했습니다. 가게로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학교 좀 오지 마. 엄마한테서 냄새 난다고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들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에 홀로 남아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러웠지만 아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제 잘못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학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민준이는 제 속을 한 번도 썩이지 않고 착하고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번듯한 회사에 떡하니 취직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지긋지긋한 고생이 끝나나 싶었습니다.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민준이 이만큼 잘 키워냈다고 당신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자랑하고 또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수진이라는 아가씨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들놈이 자기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손으로 직접 판 내 무덤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날 저는 지난 40년간 피눈물로 지켜온 내 아들을, 내 세상을 악마의 손에 넘겨주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수진이를 제게 소개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은 마침 제 5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달력에 빨갛게 동그라미라도 쳐놓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기 일수인 그저 남들과 똑같이 고된 노동으로 시작하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눅눅한 이불 속에서 죽은 남편을 그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제가 처음 시집오던 날처럼 말쑥한 얼굴로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을 뻗으려 하자 신기루처럼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한 통증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새벽 시장의 소음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밤새 쑤시던 허리를 겨우 일으켜 세우고 차가운 물에 얼굴을 담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하루를 또 살아내야 했습니다. 꿈속의 남편은 잊어야 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저는 부엌으로 가 벽에 걸린
남편의 낡은 흑백 사진을 마른 행주로 한번 닦아주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여전히 건치 다 드러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가게로 나가니 서늘한 새벽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제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 간밤에 불려둔 쌀을 씻어 밥솥에 앉혔습니다. 거대한 무쇠솥에 육수를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방식 그대로 돼지뼈와 온갖 채소를 넣고 8시간을 꼬박 우려낸 육수였습니다. 제 인생과도 같은 깊은 맛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장사를 준비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어제만큼만 손님이 들기를. 민준이 월급날까지는 아직 보름이나 남았는데 녀석에게 용돈이라도 두둑이 챙겨주려면 부지런히 팔아야 했습니다. 생일이라고 딱히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 제게 생일이란 그저 민준이를 낳아준 어머니께 감사하고 먼저 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날일 뿐이었으니까요. 혼자서 조촐하게 미역국이나 끓여 아침을 먹을 요량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사치는 제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들놈이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겨우 연락이 닿는 녀석인데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하루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해요. 알았죠? 그저 형식적인 인사일 수도 있었지만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밤새 저를 짓누르던 피로와 꿈자리의 뒤숭숭함이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고맙다 아들. 아침은 챙겨 먹었고? 바쁜데 전화는 무슨. 마음만 받으마. 저는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 키웠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식의 전화 한 통은 여전히 어미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녁에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엄마 좋아하는 걸로. 회 사갈까요? 아니면 갈비? 그리고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육수를 젓던 국자를 하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여자구나. 드디어 우리 아들놈에게도 마음 기댈 짝이 생겼구나. 30이 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속을 태우고 있었는데 이런 기쁜 소식을 제 생일에 맞춰 전하다니. 저는 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행주를 쥔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손님에게 찌개를 내어가다가 그릇을 엎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가씨일까? 마음씨는 고울까? 우리 민준이를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을까? 설레는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뒤죽박죽 섞여 제 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혹시나 아가씨가 나를, 이 냄새나는 식당을 하는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쩌나.
우리 아들이 기죽으면 어쩌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면 나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는 또 어찌해야 하나? 혼자서 수백 가지 질문과 답을 머릿속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오후 장사를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무슨 일 있어요? 몸이라도 안 좋아요? 저는 그저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가게 문에 일찍 문 닫습니다. 라고 써붙이고는 온종일 가게를 쓸고 닦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바닥에 기름때까지 락스를 풀어 박박 문질러 닦았습니다. 며느리감이 될지도 모르는 아가씨에게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이 고단하고 허름할지언정 제 아들의 어미가 사는 공간이 더럽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잡채와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아가씨 입맛에 안 맞을까 싶어 맵지 않은 하얀 깍두기도 새로 꺼내놓고 달콤한 호박전도 부쳤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서가 아닌 귀한 손님을 위해서 요리를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생각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보니 어느새 저녁 7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큰맘 먹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유행이 지났지만 제가 가진 옷 중에서는 가장 고운 옷이었습니다. 식당의 낡은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민준이가 어떤 아가씨의 손을 꼭 잡고 들어섰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들어서는 아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참하고 고운 얼굴에 웃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기름때 낀 어두컴컴한 제 식당 안이 수백 개의 전등을 켠 것처럼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긴 생머리, 하얀 원피스, 제 아들놈이 반할만 했습니다. 한눈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런 아가씨라면 우리 민준이를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얼굴에도 저도 모르게 한박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마저 어찌나 곱던지 꾀꼬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또박또박 제 눈을 맞추며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참으로 야무지고 예의 발라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들고 온 커다란 쇼핑백을 제게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공손하던지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민준 씨가 어머님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요. 어머님 뵈러 온다고 하니 꼭 좋은 걸로 골라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변변치 않지만 어머님 생각하며 골랐어요. 쇼핑백 안에는 값비싼 한방 화장품 세트와 부드러운 캐시미어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평생 저를 위해 이런 호사스러운 선물을 받아본 것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싹싹하게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제 손은 늘 김치 국물과 기름때에 절어 있어 누가 잡는 것을 꺼려 했는데 수진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자신의 부드러운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님 손이 고생 많으셨네요. 이 손으로 민준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군요. 제 거칠고 못생긴 손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제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그만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늘이 내게 이런 보물을 며느리로 보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잘 짜인 연극의 첫 장면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 눈빛 속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그때는 전혀 잊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수진이는 제 식당에 종종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비싼 과일 바구니를, 어떨 때는 제 무릎에 좋다며 홍삼이며 영양제 따위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돕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곤 했습니다. 저는 물론 기겁하며 말렸지요. 어디 아가씨 고운 손에 기름때 묻은 물을 묻히게 할 수 있나요? 아가, 괜찮다. 이런 건 내가 할게. 너는 저기 앉아서 편히 쉬렴. 고운 손 망가진다. 그러면 수진이는 못 이기는 척 의자에 앉아 제게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 남편과 만난 이야기, 민준이를 키우며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마치 자기 일처럼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남편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훔치면 자기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제가 민준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웃으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박수를 치며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세상에 어머님 같은 분이 또 계실까요? 저라면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혼자 힘으로 아드님을, 민준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어머님 밥만이라도 담고 싶어요. 그 달콤한 말에 저는 지난 40년의 서름과 피로가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꼭 친딸 같았습니다. 아니, 친딸이 있었어도 이보다 더 예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외로운 노년에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환심을 사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다는 것을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그런 수진이가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입니다. 제 앞에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죠. 엄마, 수진이 정말 착하지? 엄마 고생한 거 다 알아주고 마음 씀씀이가 정말 비단결 같아.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수진이 같은 여자는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들놈이 자기 짝을 제대로 만났구나. 이제 저 둘이 알콩달콩 사는 모습만 보면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아들놈 기 한번 제대로 살려주고 싶어서 제 노후를 위해 아플 때를 대비해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작지만 번듯한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독일제 외제 차까지 한 대 뽑아주었습니다. 혼수도 최고급으로만 들여놓았습니다. 수진이가 친구들 잡지를 보여주며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라고, 이런 건 있어야 나중에 친구들 집들이 할 때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며느리 될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기죽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수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었습니다. 아가,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하렴.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지. 그때마다 수진이는 제 품에 안겨 애교를 부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시집은 세상에서 제일 잘 가는 것 같아요. 평생 어머님 딸처럼 모시고 살게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내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 어미로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와 늠름한 아들의 손을 잡고 하객들 앞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아주 작은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 행복이 혹시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까봐 저는 저도 모르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기쁨이 아닌 피눈물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천사 같은 가면 뒤에 그토록 시커먼 욕심과 잔인한 계획을 숨기고 있었을 줄이야. 그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제 아들을 악마의 소굴로 밀어넣고만 것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지켜온 내 세상이 그날 이후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지중해의 어느 섬에 다녀온 아들 내외는 한동안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여행지에서 사온 작은 선물을 들고 제 가게를 찾아와 여행담을 늘어놓았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집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는 꼭 어머님 모시고 같이 가고 싶어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피어난 웃음꽃이 제게는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으니까요. 이 행복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기를
저는 매일 밤 닳고 다른 묵주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고작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진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핑계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수진이가 알아누웠어. 병원에 가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데 통 일어나지를 못해. 회사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가 봐. 이러다 정말 큰 병이라도 얻는 거 아닐지 몰라. 너무 무서워. 저는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모두 팽개치고 한 걸음에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집은 온통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며칠은 된 듯한 배달 음식 용기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안방 침대에 누워 죽은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불덩이 같지는 않았지만 미열이 있었습니다. 제 손길에 수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몸이 너무 약해서 자꾸 민준 씨 걱정만 끼쳐드리네요. 힘없이 말하는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꺼질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 뭐가 죄송하니? 아픈 게 내 탓이냐?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 거지. 회사가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거라. 돈은 내가 벌면 되고 민준이도 버는데 내 몸이 먼저지 일이 먼저냐. 제 말에 수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는 정말로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편히 쉬면서 몸조리하고 살림만 하면 곧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을 거라고요. 그것이 모든 것을 제게 떠넘기기 위한 치밀한 계략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언제 아팠냐는 듯이 쌩쌩해졌습니다. 그리고 살림은 뒷전이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 아들 집에 가보면 집안은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거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머리카락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매일 밤 차갑게 식은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갓 시집온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는 없어. 제가 묵묵히 집을 치우고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를 채워놓고 오곤 했습니다. 대신 안방에는 백화점 쇼핑백만 하나둘씩 늘어갔습니다.
수진이는 매일같이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곱게 화장을 하고 제가 사준 차를 몰고 나가서는 밤늦게서야 돌아왔습니다. 브런치를 먹고 쇼핑을 하고 비싼 피부 관리를 받았습니다. 제가 힘들게 벌어준 돈으로 마련해준 아들의 차는 수진이의 쇼핑 전용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붙잡고 대놓고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은 남편이 매달 용돈도 주고 기념일마다 명품백 사준다고 자랑하는데 저만 기가 죽어서 혼났어요. 민준 씨 월급은 너무 뻔하잖아요. 저도 이런 거 하나쯤 갖고 싶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제게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아들 월급이 뻔한데 어떻게 그런 걸 사주나 싶었지만 며느리 기죽는 꼴은 보기 싫어 평생 쌈짓돈으로 모아둔 적금을 깨 가방을 하나 사줬습니다. 제 식당 한 달 수입과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제가 평생 잘할게요. 그렇게 좋아하던 며느리는 며칠 뒤 이번엔 다이아 목걸이가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친구 남편이 사준 것보다 더 큰 걸로 말입니다. 마치 당연히 사줘야 한다는 듯한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요. 며느리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제 통장은 마르지 않는 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핑계를 대며 며느리의 요구를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사정이 좋지 않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힘들다. 이런저런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자 수진이의 태도가 조금씩 아주 교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제 식당에 찾아오지 않았고 제 전화를 피하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받지 않고는 한참 뒤에야 문자를 보내곤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친구랑 있어서요. 나중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화는 결코 다시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찾아가면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면서도 짜증 섞인 얼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들고 간 반찬통을 받아들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가게에서 냄새나요. 옷에 냄새 배면 어떡해요. 어제 산 제 새 옷에 냄새 배겠네. 친구들이 저보고 김치 아줌마라고 놀릴 거예요. 제발 집에 오실 땐 좀 씻고 오세요. 마치 제가 더럽고 천한 사람이라는 듯한 그 눈빛과 말투에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딴 소리를 들으려고 평생을 뼈 빠지게 일했나. 자괴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일인데 제 아들을 키워낸 삶의 터전인데 며느리에게는 그저
냄새나는 천한 곳일 뿐이었습니다. 결혼 전 제 손을 잡고 존경한다며 눈물 짓던 그 모습은 전부 다 제 돈을 노린 가증스러운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여우의 꼬리가, 아니 악마의 꼬리가 조금씩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꼬리는 제 아들 민준이의 목을 서서히 감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그저 행복한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앞으로 닥쳐올 불행을 예감하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더 큰 비극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의 냉대와 탐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아들 집에 가는 날이면 수진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제 앞에서 보란 듯이 값비싼 물건들의 카탈로그를 뒤적이거나 친구와 통화하며 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응, 우리 어머님? 오늘도 오셨지. 하루라도 손주를 안 보면 입안에 가시가 돋으시나 봐. 아니, 그냥 와서 애만 봐주시면 좋은데 자꾸 살림에 감나라, 배나라 잔소리를 하시잖아. 피곤해 죽겠어, 정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 말을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제 심정이 어떨지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제 앞에 있는 손주 우진이의 얼굴만 보며 굴욕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아들 민준이에게 하소연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은 이제 완전히 수진이의 꼭두각시가 되어 제 어미의 피눈물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제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우진이를 돌보고 저녁까지 차려 먹인 뒤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수진이가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 옆에는 퇴근하고 돌아온 민준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재산 증여 동의서 따위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이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어머니 식당이랑 집 저희한테 증여하신다고요.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니? 내가 뭔데 내 평생이 담긴 재산을 내놓으라 마라 하는 것이야. 제 말에 수진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제 심장을 도려내는 가장 잔인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민준 씨랑 저 어머니 치매 검사받게 해드리려고 병원 예약해놨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이러다 큰일 나시기 전에 저희가 관리해 드려야죠. 법적으로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상태라는 것만 증명되면 이 재산들은 어차피 저희 차지가 돼요. 그러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좋게 좋게 넘기시라는 말이에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 이것들이 나를 완전히 정신병자로 몰아 끝내려는 것이구나. 등골을 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아들놈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아, 너도 똑같은 생각이냐? 이 애미가 정말 치매 걸린 노인으로 보여.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잖아. 다 엄마 위해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낡은 가방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과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모아온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법대로 해보자꾸나. 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일부러 내 물건을 숨기고 나 몰래 가스불을 켜놓고 나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여기 전부 다 녹음되어 있다. 제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그 안에서는 자신들의 추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색이 된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그동안 내게 뜯어간 돈의 내역을 전부 정리해 둔 수첩이다. 내 오랜 단골 손님 아들이 변호사인데 이걸 전부 보내두었단다. 너희는 이제 사기, 협박, 존속 학대 미수로 고소당하게 될 거야. 수진이와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준 관계 단절 및 재산 권리 포기 각서를 꺼내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라. 그러면 소송은 하지 않으마. 대신 너희는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두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며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갈 때까지 조금의 미동도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와 아들은 제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며 서명한 각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증까지 모두 맞춰두었습니다. 다시는 뱀처럼 기어들어와 제 인생을 물어뜯는 일이 없도록 아주 단단히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과 가게의 자물쇠를 전부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낡고 녹슨 자물쇠를 떼어내고 육중한 최신식 번호키를 다는 동안 제 마음속에 엉겨붙어 있던 시커먼 응어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이 문은 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핏줄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며칠 동안 가게 문을 닫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허전하고 무서웠습니다. 매일같이 들리던 아들놈 목소리와
응애응애 울던 손주 소리가 사라진 집은 마치 공동묘지처럼 고요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정막이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군 것은 아닐까? 그래도 핏줄인데 세상에 내보내 굶어 죽으라고 한 것은 아닐까? 수천 번, 수만 번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재산을 넘기라며 악마처럼 소리치던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마누라 옆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던 아들의 비겁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신 차려라, 박경숙. 여기서 약해지면 평생 저것들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 스스로를 다잡고 또 다잡았습니다. 독해져야 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남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제 오랜 단골이자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친구인 가게 건너편 정육점의 영희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유일한 말벗이자 제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가게 문은 왜 일주일 내내 닫아놓고 전화도 안 받고 나쁜 생각이라도 하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영희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툭 터진 강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영희 엄마를 붙잡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만행과 아들의 배신,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했던 끔찍한 계략, 그리고 제가 그들을 제 손으로 내쫓은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희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이 차가웠던 제 심장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잘했어, 언니. 100번, 1000번 잘했어. 그런 것들은 자식도 아니야. 왼수지, 왼수. 이제 그만 훌훌 털고 일어나. 언니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언니 김치찌개 못 먹어서 동네 사람들 다 굶어 죽겠어. 얼른 문 열어. 그 따뜻한 위로와 핀잔에 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맞아. 나는 박경숙이다. 나는 혼자 힘으로 40년을 버텨온 사람이다. 고작 저런 하찮은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지. 다음 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찌든 기름때를 닦아내고 낡고 삐걱거리던 테이블과 의자를 전부 밖으로 드러내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벽지도 새로 바르고 어두컴컴했던 전등도 가장 밝은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가게는 제 마음처럼 환하고 깨끗해졌습니다. 소문은 발보다 빨랐습니다. 아들 부부가 동네에서 야반도주하듯 사라졌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영희 엄마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소식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카페를 차린다며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사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험상궂은 사채업자들이 밤낮으로 집까지 쳐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는 진작에 다 빼앗기고 보증금도 없는 지하 단칸방으로 쫓겨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 무슨 사고를 쳤는지 불미스러운 일로 권고사직을 당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똑똑하던 녀석이 악마 같은 마누라를 만나 인생을 통째로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동네에 발도 붙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의 지옥일 뿐 내 세상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대신 저는 오롯이 제 인생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평생 소원이었던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70의 나이에 무슨 운전이냐고 다들 말렸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제 돈으로 산 작은 경차를 몰고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했습니다. 죽은 남편과 함께 가자고 약속했던 남해 바닷가에도 갔고 단풍이 곱게 물든 설악산에도 올랐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저는 남편의 목까지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가게 운영 방식도 바꿨습니다. 믿음직하고 성실한 젊은 직원을 새로 뽑고 저는 주방에서 한 발짝 물러나 전체적인 관리만 맡았습니다. 제 40년 비법이 담긴 레시피를 아낌없이 그 젊은이에게 전수했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래와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타자 하나 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세상 소식도 척척 찾아보는 신식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영희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시작한 유튜브 채널 박경숙 할매의 김치찌개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제 구수한 사투리와 정겨운 요리 과정이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구독자가 수십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에는 저를 응원하는 글들이 매일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할머니, 항상 응원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저희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할머니 찌개 레시피는 정말 최고예요. 저희 집 저녁 메뉴는 무조건 할머니 김치찌개입니다. 방송 출연 제의도 들어오고 제 이름을 건 김치찌개 밀키트 제품까지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식당 주방에만 갇혀 살던 제가 세상 밖으로 나와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귀에 익은 목소리가 흐느끼며 들려왔습니다. 아들놈이었습니다. 엄마, 저 민준이에요.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엄마. 수진이는 돈 갖고 도망갔고 저는 빚더미에 앉았어요. 매일 막노동하며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엄마. 엄마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단호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은 이제 그 아이의 몫입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지팡이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살지 않습니다. 박경숙이라는 내 이름 석자를 되찾고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의 따뜻한 봄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어머님들도 부디 자기 자신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어미의 뒷모습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은 없으니까요. 저는 오늘 제 차를 몰고 가을 바다를 보러 떠납니다. 제 옆자리에는 이제 아들이 아닌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일어선 새로운 친구들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노래하며 남은 인생을 축제처럼 살아갈 것입니다.